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의 정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1970 제주 피 내림을 끈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내년 2022년 1월 10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에서 시작될 전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이자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한일 공동 사상충 퇴치 사업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궤적과 또 어떤 의의와 성과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전공은 원래 석사 때 기생충학을 하고 이후에 박사 때는 이제 의사학이라고 해서 의학의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제 학위 논문 주제가 이제 기생충 박멸, 한국에서의 기생충 박멸사와 관련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한일 공동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어서 이 전시가 기획되고 또 여기 와서 발표를 하는 게 저한테도 상당히 뜻깊은 이런 일이기도 해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상충이란 어떤 기생충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상충, 인간을 감염시키는 사상충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그 강아지들이 걸리는 심장사상충이 이제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그 사상충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던 사상충은 말레이 사상충이라는 사상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그 외에도 이제 반크롭트 사상충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뒤에 살펴볼 림프 사상충이라는 그 증상을 일으키는 기생충들이고 그 이외에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로아로아라든지 아니면 강변사상충이라고 해서 심한 간지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망막에 손상을 줘서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상충증도 있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사상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5,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 사상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생충 감염병들이 그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소외 열대질환이라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지만 다른 질병보다 빈곤 지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런 사상충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박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대한 보건 문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상충의 특징은 이제 림프계에 기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림프관을 이 성충이 따라다니다가 그 림프관을 손상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1966년도에 전국 과학 전람회에 성신여고에 있는 생물반 학생들이 직접 완도 지역에 가서 사상충 환자들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에 있는 뒤에서 이제 언급될 서병설 교수라든지 이런 여러 기생충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람회에 제출을 한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상충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꽤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사람이죠. 이게 림프 사상충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 림프관이 손상돼서 이제 다리나 사지 말단 부분에 림프액이 자꾸 쌓이면서 이렇게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 혹은 상피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나 팔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굵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 혈액 안에는 이제 미세사상충이라고 해서 그 유충들이 이제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모기가 피를 빨 때 유충에 감염이 돼서 거기서 이제 모기 체내에서 이제 그 증식을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른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물면 한 사리가 완성되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되어 있는 환자 그리고 사상충을 매개하는 모기 그리고 이 감염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림프 사상충증이 사상충증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변인데 이 오른쪽 그림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림프 사상충증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림프 사상충, 림프관이 손상돼서 붓는 주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또 고환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고환이 이제 심하게 부어서 이걸 이제 등짐으로 지고 다녀야 할 만큼 이렇게 심한 사상충 그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보이는 건데, 이렇게 그 림프관이 손상돼서 팔다리가 심하게 부었을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장애, 당연히 이제 거동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현재에도 2억 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1980년대에 거의 이제 사라졌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 역시도 1960년대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사상충들이 박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본은 반크롭트 사상충이라고 해서 한 가지 사상충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 말레이 사상충이라고 해서 이 두 곳에서 유행하는 사상충이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상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이거에 따라서 한국,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이 피내림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사상충증을 제주도에서 부르던 말이었던 거죠. 이 피내림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특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레이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그 림프관을 손상하는 과정에서 림프관 염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림프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빨간색 이렇게 반점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열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다리나 팔다리 림프관이 있는 곳에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피가 내린다, 피내림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림프관이 손상돼서 팔다리가 심하게 붓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부어 있는 거를 정승다리, 그러니까 마치 장승 같은 형태를 띈다고 해서 정승다리나 장승다리 혹은 수정다리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고, 강몸살이나 코끼리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은 1980년대 한국에서 이제 사상충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흑산도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팔다리가 부어 있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중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반크롭트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렇게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한국에 있는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몸살은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지만 림프관 손상은 덜해서 이렇게 팔다리가 붓는 증상은 비교적 거기보다는 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상충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하고, 한국의 사상충 연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이전에도 한국에도 사상충 혹은 이제 이런 상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 상피병 환자들 안에서 실제로 사상충을 검출해내는 데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죠. 근데 1927년에 그 한국의 이제 그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1세대 그 서양의학자 중에 한 명인 한국인 병리학자 윤일선이 교토 제국대학에 유학 중이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환자를 한 명 받았던 거예요. 외과 교수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특이하게도 한국 충남 부여 출신인데 일본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일본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코끼리 다리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코끼리 다리증이 심해서 병원에 와서 이걸 좀 고쳐달라,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외과 교수가 이제 그걸 교정을 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 수술 합병증 때문에 이제 한 달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윤일선이라는 사람이 병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검을 한 거죠. 부검을 하는데 결국 그 부검 안에서 사상충, 성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상피병이 실제로는 사상충에 의해서 일어난 증상이고, 그 사상충의 원인은 말레이 사상충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이걸 한반도의 사상충 유행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초기의 연구는 한반도 내에 얼마나 많은 사상충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가를 밝혀내는데 주로 연구 역량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서부 해안이나 제주 지역, 특히 이제 섬 지역들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조사는 그 일본인 수의학자였던 세누라는 사람이 1943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국 감염률이 12%,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6%에 달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그 린치컴이라는 군 이제 관련자하고 같이 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나 여러 한국의 이제 해방 후에 기생충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서병설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인구 집단인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랜덤화가 잘 된 샘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지역별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장병들을 조사로 해보니까 전체 이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감염률이 한 0.6% 정도 되고, 그런데 특히 제주도 감염률이 높더라. 3.5%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를 밝혀내게 돼서, 이때부터 이제 제주도에는 조금 이제 본토와는 다른 이런 질병 생태계가 존재하고, 본토에서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특이한 풍토병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 학자들이 제주도를 굉장히 이상적인 연구 지역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박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라는 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 없이 일종의 그 잘 정돈된, 그리고 잘 컨트롤된 이런 시험 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면, 이거는 이후에 이제 서병설 교수가 낸 논문에 들어있는 사진인데, 그 밑에 있는 한반도 지역의 사진을 보면 전라남도 지역하고 경북 지역 일부에 많이 좀 존재를 하고, 근데 대부분의 감염은 사실 제주도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도 이 분포의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서귀포하고 남원, 그리고 주요 연구 지역이 됐던 데가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위밀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 감염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외에 그 제주도에서 또 떨어져 있는 비양도랑 추자도 지역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내려가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사상충 얘기를 끊고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1960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한국이 거의 이제 최빈국에 속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연구비도 거의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고, 연구 장비도 굉장히 열악하고, 거의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뜻 있는 기생충학자들이 모여서 1964년도에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기생충박멸협회가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된 거죠. 그 64년도에 박멸협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현미경이라든지 이걸 검사할 수 있는 장비, 혹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더 이상 기생충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65년부터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도에 일본은 50년대부터 이런 기생충 박멸 사업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본 기생충 예방회, 일본의 기생충 박멸 협회인 거죠. 회장이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의 기생충 박멸 협회 사람들이 가서 한국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고, 66년도에는 한국에서 이제 기생충 예방법이 제정이 돼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도에 일본 해외기술협력단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차량과 현미경 검진 기술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된 그 차량 중에 한 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나 진용이 갖춰지면서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기생충 박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일 제주 사상충 공동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도부터 1972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1965년부터 70년까지는 서울대학교의 기생충학과에서 설립한 풍토병 연구소라는 게 이제 서귀포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설립을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정방폭포 바로 위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연구소를 지어놓고 풍토병 연구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에 있던 이만종 교수가 그 일본 측의 지원으로 그 일본 기생충학계를 쭉 시찰을 하게 돼요. 시찰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그러니까 그 기생충 학자들끼리 연구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근데 그때 나가사키 대학에 가서 카타미네라는 그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주로 말레이 사상충이 유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가사키에 있는 카타미네 교수가 일본에서 사상충 연구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를 보인 거예요. 그래 일본에는 방크롭트 사상충밖에 없는데 우리랑 사상충 종류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말레이 사상충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딱 그 도쿄 근처에 있는 어떤 섬 한 군데만 존재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기생충 샘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서 이거 연구도 좀 하고 기생충 샘플도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이 그 미국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던 데서 자금을 좀 받아와서 1970년도에 처음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연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는 이제 모기의 분포를 알아보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맨 앞에서 그 사상충의 한 사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박멸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생충을 옮기는 매개체, 여기서는 모기를 박멸을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기생충 자체,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를 해서 기생충 자체를 박멸하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먼저 어떤 모기가 도대체 이 사상충을 옮기는 거고 제주도에는 어떤 모기가 유행을 하고 또 이게 어디서 번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실 그 모기를 뭐 살충제를 뿌려서 없애던지 아니면 그 모기랑 사람들 사이의 접촉 빈도를 줄이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내려가서 이제 어떤 모기가 있는지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제주도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지형 특성이 이제 현무암이 많아서 그 위쪽 지역에서는 물이 이제 그 바위 사이로 이제 쭉 스며들었다가 그 바다 쪽으로 나와서 안반이랑 부딪히면 바닷물하고 섞여서 민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걸 용천수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민물이 많이 굳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민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마을이 이제 거기 주변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민물에 번식하는 모기들도 많이 있고 또 현무암에 고여 있는 그 작은 물들에서도 모기들이 많이 번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해안가 현무암 그리고 특히 이제 용천수가 나오는 근처에 이 모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모기들이 염분을 좋아하는 도고순모기고 그 도고순모기가 사상충을 굉장히 잘 옮기는 모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뭐 그것도 그 연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아서 다른 이제 미국 쪽에서 연구하던 사람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기를 잡는 방식이 상당히 그 노동집약적이거든요.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입에다가 빨대를 물고 저 중간 파이프 중간에 이제 솜이 있는데 입으로 쭉 빨아들여서 저기로 이제 모기를 잡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기를 수만 마리를 잡아서 다 분류를 하고 해부를 해서 사상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이런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거쳐서 원인 모기를 밝혀내고 위에 있는 거는 아마 1980년대 완도 근처에서 이제 그 사상충 조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인물들에서 모기가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모기가 많이 있는지 찾아내는 이런 연구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모기가 사상충을 옮긴다는 사실은 모르고 대신 이제 용천수가 나는데 지역 근처 사람들은 이렇게 팔다리가 붓는 증상이 많고 피내림이나 강몸살을 많이 앓더라 하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상충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피병이 모기나 기생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이 안 좋아서 용천수 물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사상충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상충 검사를 하려면 체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충은 유충이 이제 혈액 안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귓불이나 이런 데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 안에 사상충의 유충들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귓불에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를 조금 낸 다음에 유리관 안에다가 이렇게 피를 받아서 이걸 다시 유리 슬라이드 위에 칠한 다음에 그거를 말려서 처리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상충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출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에 그 사상충 유충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는 백혈구나 다른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액 안에 계속 돌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기생충 입장에서는 그 면역세포들한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실한 학설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상충이 모기의 생활사에 맞춰서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에만 혈액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자기가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상충들은 낮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기가 낮에 활동하는 경우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도고순모기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이나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상충들은 말레이 사상충은 주로 야간 8시에서 새벽 4시라고 하는데 거의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활동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충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려면 무조건 밤늦게나 새벽 사이에 마을에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체열을 하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기생충 박멸 사업 같은 거 사진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로 학교에서 이렇게 쭉 체변 봉투 같은 걸 걷어서 이렇게 낮에 그냥 검사를 하고 약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야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디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모아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대신 이제 연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체열을 하고 샘플을 채취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체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귀에서 이제 피를 뽑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피를 뽑아다가 어디다 파는 게 아니냐 아니면 너희가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직 연구자들하고 어떤 친분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충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방법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이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주가 가지는 이런 지역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특성도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죠. 나중에 전시에 오셔서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제주도 방언 지금 저희가 들어도 더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 젊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제주도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 중에 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방언이 심했던 거고 특히 이제 이 사상충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연령대가 많은 경우가 그때도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연구자들이 내려가서 제주 사람들이랑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체열을 하고 밤에 이제 문 두드려서 주무세요 하고선 물어보고서는 뭐 이만저만 서울에서 뭐 이렇게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상충 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서울말로 하면 그분들은 못 알아듣고 또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도 서울에서 내려간 연구자들은 하나 다 못 알아듣고 그때 보면 이제 뭐 잠수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주무십니까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의사소통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거의 외국에 나간 거나 다름없었던 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형적인 장벽도 있었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바람이 굉장히 많아서 돌담을 이렇게 높이 쌓고 그 사이로 굉장히 좁은 골목이 집집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형태고 이 연구자들이 갔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제주도의 수도나 전기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밤에 해지고 나서 야간에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둡고 비좁은 골목들을 이렇게 지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위밀히 그 지역에 가서 가봤었는데 사실 뭐 거의 길이라고 할 수 없는 데도 막 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밤에 이제 뭐 비 오거나 막 깜깜하고 달도 없는 밤에 연구자들 혼자 거기서는 이게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뭐 제주도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질곡들 때문에 육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 같은 것도 사실 존재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의 지역적이나 문화적인 특성도 사실 본토에서 연구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른 이런 연구 환경을 제공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모기의 생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모기 매개체를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 모기 매개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또 현무암 그 좁은 바위 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충제를 다 살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연구자들이 알게 돼서 그러면은 이 박멸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검사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검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 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투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쓰였던 약이 수파토닌이라는 약인데 이건 일본의 타나베 제약이라는 데서 이제 개발을 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널리 사용됐던 사상충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상충을 죽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사상충은 이제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상충을 너무 단시간에 빨리 죽이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죽은 사상충들이 혈액과 림프액 안에 막 떠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몸 안에 이 죽은 사상충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 자체가 외부 물질로 인식이 돼서 고열이나 환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런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한 이후에는 어떤 의료진의 관찰이나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뭐 발열이나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는 뭐 해열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그 면역억제 약물을 투약을 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투약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다 그게 커버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항상 생기는 거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뭐 마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마을 주민 한 분이 이제 이건 고열 때문에 일어난 증상인 것 같아요. 고열 때문에 이제 환각 증상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약을 먹고서는 고열이 일어나서 막 귀신이 보인다면서 벽에 막 이렇게 걸려 있는 옷을 막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다 찢어 발긴다든지 막 어디 옷장이나 이런 데 높은 데에 막 뛰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작용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약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오히려 아파지는 것 같아. 이 약이 나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사람들과 연구자들 사이에 쌓일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제 지역 현지조사원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현지조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 중에 이 사업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일원인 분인 거죠. 동네분 중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또 좀 젊은 사람으로 이 사업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1970년도부터 72년까지 한일 공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는 이 지역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여기 박물관 전시회 인터뷰에서 실제로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지역 이장분의 딸이자 어촌계장의 동생이기도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어촌계장 동생이 왜 중요했냐면 제주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낮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현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녀들을 관리하고 또 그 조합을 조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촌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어촌계장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역사회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도 이제 밤에 이제 뭐 서울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뭐 이만저만한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귀에서 뭐 피도 좀 뽑고 뭐 약도 먹어야 되고 약 먹고 아프면 해열제도 줄 거니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통역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옮겨주고 또 서울에서 온 연구자들의 말을 다시 제주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다 이 마을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실 이분이 다 해냈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중재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과 연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성공적으로 중재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연구 기간 동안에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연구자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소속이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연구나 교육을 담당을 하고 대부분은 겨울방학, 특히 이제 모기나 사상충이 많이 유행하는 여름에 내려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쭉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서는 나중에 부작용이 나나 안 나나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름방학 내내 이걸 볼 수 없잖아요.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분이 가서 이만한 부작용이 있었다, 혹은 뭐 약을 먹고 났더니 좀 나았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도 수집을 해서 서울에 다시 보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현지 조사원의 역할까지 나중에 수행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히 역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기존의 의학에서의 이야기들을 볼 때 대부분은 의사 혹은 뭐 어떤 그 정부 조직에 있었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대줬던 이런 후원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좀 뭐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협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노력들과 중재가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 한국의 기생충학자들에게 무엇을 남겼나를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땅도 낯선 제주도라는 땅에서 서울 연구자들은 일종의 외국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외국에 나가는 거랑 비슷하죠.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떤 그 특히 이제 한국 기생충학회 같은 경우에 그 국제협력 사업들이라고 해서 해외에 가서 기생충 박멸 사업을 하거나 해외 원조를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줬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제주도의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기생충 박멸 사업을 하거나 보건의료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내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동연구,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최신의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제주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충 사업이 남긴 유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기생충 애호가의 입장에서 기생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제주도에 있는 기생충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사실 사상충이라는 게 실험실 배양액에서 키우기는 어렵고 꼭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뭐 윤리적인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 안에서 그걸 키우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다른 실험 동물에서 기생충을 키워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사상충을 키워낼 수 있는 모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주도의 연구를 통해서 고양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 연구자들이 나가사키에서 고양이 3마리를 데려와서 제주도의 말레이 사상충을 접종을 시킵니다. 접종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감염이 돼서 그 고양이 3마리를 아주 곱게 모셔서 다시 나가사키로 데려가서 그 고양이 3마리에 있던 제주도의 사상충이 지금까지 나가사키 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안에서 배양이 돼서 살아남아 있어서,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그 사상충이 다 박멸되어 사라지고, 제가 알기로 한국 안에서도 지금 이 제주도 사상충을 보관 중인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이걸 연구했던 나가사키 대학교에 이 제주도 사상충의 균주가 쭉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대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샘플로서의 의미도 있고 어떤 과학적 연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기생충이 이런 협력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원래 살지 않았던 전혀 다른 공간으로 가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생충 학자들 간의 연대, 그러니까 학술적 교류가 사실 거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그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2년에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서 공동 연구가 이제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한국과 일본 학자들은 이제 다른 이제 해외 학회에 가서 계속 교류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됐었던 거죠. 특히 이제 그 1970년도부터 72년까지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기생충 학자들이 갓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갓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린 신진 연구자들, 신진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젊은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제 끈끈한 연대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도 이 경험을, 이 좋은 경험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5년도에 그 제주 연구의 주축이었던 이 젊은 교수들이 이제 20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다 중견 혹은 이제 시니어 교수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포럼을 조직을 해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학회를 열자라고 해서 그 제주의 유산을 기리는 제목으로 포럼 제주라는 그 컨퍼런스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신진 학자들의 중요한 그 기생충학 학술적 교류의 장으로 남아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사진이 이제 1회 사진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밑에가 아마 2012년인가 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생충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결국 한국에서 사상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1980년대까지 흑산도나 일부 도서 지역에는 사상충 유행 지역에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상충 박멸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 중에 감염자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이제 전혀 감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 제주도 사업에 참여했던 그 이제 지금 이제 중견 교수들이 된 그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사상충 유행 지역이 남아 있는지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결과 한반도에는 더 이상 사상충 감염자가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해서 200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은 사상충증 퇴치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돼서 지금 한국에는 사상충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일 공동 연구라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사상충을 박멸하게 된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서울대학교의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기생충학교실에 계셨지만 이만종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기생충 학자분 중에 한 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나가사키 대학에서 이 사상충 연구를 이끌었던 가타미네 교수입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왼쪽에 카타미네 교수님은 이미 일본에서 상당히 시니어로 대접을 받고 그 사상충에서는 이제 일가를 이룬 분이고 이만종 교수님은 이제 갓 주니어에서 벗어난 굉장히 젊은 신진 학자인데 뭐 둘이 아무런 격식 없이 이렇게 그냥 런닝바람으로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사진 자체가 이 한일 학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 학술적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가지고 있는 그 말레이 사상충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일본 연구진이 더 40년대부터 쌓아온 이 사상충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박멸 사업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국제사회, 국제학술계에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끌어온 여러 가지 이런 자금 지원들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 제주도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 학자들, 일본 학자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가 나중에 미국 학계를 통해서도 그 노하우나 지식들이 교류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세계보건기구 사상충 퇴치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한국과 일본의 경험들이 누적돼서 국제적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끝부분에서 봤지만 포럼 제주를 통해서
이 한일 공동 연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포럼 제주라는 형태로 다시 한일 교류가 다시 살아나면서 젊은 기생충학자들을 계속 양성해낼 수 있는 그 학술적 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 그리고 한반도라는 일국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일국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협력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전문성이나 그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든지 혹은 또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인 이해들이 다 연결되었을 때 결국 이런 질병 박멸과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